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기간이 길어지니 점점 잉여금이 쌓이고 있는데 주변에서 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이면 위험해진다는 말이 많이 하네요. 잉여금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주변에서 말을 하니 점점 신경이 쓰이는데 저희 기업 상황을 판단해보고 무시해도 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팩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 CEO 리포트는 제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님, 법인의 잉여금이 쌓이는데 혹시 걱정이 되시나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잉여금이 너무 많이 쌓이면 위험하다,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과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니면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제가 팩트 체크를 통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이걸 신경 써야 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네, 법인의 잉여금 대표님 얼마나 되십니까? 설마 모르고 계시면 좀 약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잉여금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은 솔직히 자본거래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은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뭐냐? 1년 동안 영업활동이나 뭘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아마 이익이 남을 겁니다. 그 남은 이익이 유보된 걸 바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이익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이 많냐? 아니면 적으냐? 이거 너무 과도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본금은 솔직히 초기에 우리 대표님들이 사실 우리 중소기업은 거의 1인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투자한 투자금입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본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이 장사라 이런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 이게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그러면 자본금 대비 이익잉여금을 딱 보고 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익잉여금이 5억인데 자본금이 1억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5억의 순이익을 남겼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세금을 내고 난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나와 또 다른 나기 때문에 이 1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벌었다고 하는 게 투자자가 이익을 회수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법인에 5억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5억이 쌓여 있는데 이 5억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거나 우리가 제품을 만들거나 하게 되면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보다 더 좋은 매출을 기대하게 되는 거고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확장이라는 걸 하게 되고 뭔가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잉여금은 사실은 밖으로 갖고 나와야, 즉 주주가 이익을 실현을 해야 얘가 감소되는 것들인데 안에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 잉여금의 구성 형태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용 예를 들면 유형자산 등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업용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토지하고 건물 기계장치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법인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의미에서 접근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토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하고 있다라고 봐도 좀 무방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산업단지의 땅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고 열심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돼서 이게 땅값이 오른다고 한다면 이 상승분으로 인한 또 가치 증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토지 건물을 매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숫자적인 형태로 있다라기보다는 자산의 형태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유형자산 등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즉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면 얘를 팔아서 현금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뭐 토지나 건물을 투자해서 잉여금이 상당히 많다라고 뭐 볼 수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부채로 땡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부채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법인에 자기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잉여금을 너무 많으신데요? 잉여금을 인출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 어떡하냐, 저 땅을 잘라서 팔 수도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용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없애기도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법인을 처분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뭐 다른 걸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다고 한다면 이 잉여금 솔직히 좀 처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잉여금을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잉여금을 직접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은 솔직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배당이나 이런 것들 하면 잉여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주가 이익을 실현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주가 이익을 실현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이구 이 형태가 전부 다 뭐 토지 건물 이런 데 가 있다. 그럼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딱 5년만 하고 사업을 접을 거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토지 건물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그냥 뭐예요. 기계장치도 내 거로 갖고 있을 필요 없죠. 다 임대하고 번 돈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져나가기 편하게 현금화해서 싹 가져나가는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5년만 할 건 아니고 대개 이제 연속적인 사업을 할 것이고 심지어 이걸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싶으신 대표님들이라고 한다면 또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영한다고 하면 네, 잉여금을 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억 나는 회사입니다. 1억 매년. 근데 한 20년간 그냥 계속 유보했어요. 그럼 이익잉여금이 20억이거든요. 그럼 이게 잉여금이 20억이라는 잉여금이 많은 걸까요? 절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20억이라는 돈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에 새로 생기는 산업단지에 한 500평 정도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 2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 어떤 절대적인 그 금액으로 보게 되면 크지는 않습니다만 매년 순이익이 1억이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무려 20여 년 동안 돈을 모아둔 거죠. 그러면 순이익 기준으로는 솔직히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걸로는 좀 어렵다? 근데 만약에 자본금이 5억이라고 한다면 와 이거는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기가 솔직히 좀 곤란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대표님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의 좀 가치를 조금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줄여서 자녀한테 넘어갈 때 세금을 좀 줄이고 싶다 뭐 이런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당연히 확장의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고 확장이 생긴다고 한다면 제조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을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다 뭐겠어요? 돈이죠. 그러니까 투자한 게 있어야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웃풋을. 그러려면 지금 있는 돈이 이만큼인데 더 벌 수 있어. 그럼 뭐 돈을 빌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을 빌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근데 부채 비율이 뭡니까? 내가 번 돈 순자산 대비 부채가 얼마큼이지?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부채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융기관에서는 대출할 수를 안 해주겠죠. 즉 그게 개인의 뭐 대출 한도하고 비슷한 개념이니까. 또한 아무리 정책자금이 금리가 싸고 이런 데 상당히 유하다 하더라도 정책자금 같은 경우도 이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그러니까 업종별 부채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이 꽉 채우면 정책자금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솔직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자, 지금 있는 내가 장사를 해서 번 순이익들이 부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보고 잉여금이 많이 쌓였구나, 많이 안 쌓였구나 이런 기준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 형태로만 있다고 한다면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빼려면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잉여금을 좀 인출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회사에 투자도 많이 했고 회사에 뭐 누적된 유보금도 많다고 한다면 사실 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빼기 쉬운 금융자산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거나 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당좌 비율인데 사실 당좌 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당좌 예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얼마냐, 갑작스러운 기업의 어떤 유동성 위기에 얼마큼 대처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금융자산으로 그 법인의 자산을 포트폴리오 짠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지금 시기가 과연 좀 현금성 자산을 법인으로 들고 있는 게 좋아? 아니면 빼는 게 좋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뭐 더 투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잉여금이 뭐 많습니다, 적다라는 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많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내 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과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성, 예금성 자산들은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쩌면 리스크까지 좀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잉여금이 너무 많으시네요 라고 하는 얘기들은 글쎄 절대적인 금액이 많은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맞습니다만, 과연 이게 내가 잉여금을 지금 인출하는 게 현명한 것인가? 잉여금을 더 쌓아야 되느냐? 아니면 잉여금을 인출하려면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잉여금의 적정성 여부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주변 말에 흔들리지 말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신에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지금 기업의 잉여금이 적정한지를 문의하신다면 저희는 정말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지만 한 번으로 그냥 재무제표 보고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표님과 충분한 미팅, 지금 기업의 어느 정도 현황인지, 대표님이 보고 있는 시장 전망,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시장 전망까지 결합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내용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은 이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2023년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 세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3년 미만 혹은 5년 미만의 기업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조특법 제6조에 의한 건데요. 얘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에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보다는 범위가 좀 좁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내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용인은 또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바깥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 벤처기업으로, 창업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확인을 받게 되면 세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창업 3년 안에 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시면 되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관련한 업종들, 그 다음에 에너지 신기술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업종인 아무래도 그 업을 영위하신 대표님들은 솔직히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부터 그 다음에 뭐 ISO 인증이나 그 다음에 벤처기업 확인 같은 이런 기술 경영의 프로세스를 밟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세액 감면 혜택 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창업하는 지역이 위기 지역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이건 세감면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업용사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재산세 감면까지 혜택이 있으니까 저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벤처 확인은 꼭 3년 이전에 받아두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물론 3년이 지나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진짜 극대화하기 위해선 3년 미만에 받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세정 지원이었는데 사실 금수저 부모님은 금수저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증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역시
세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얘는 이제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받아야 되니까 부모님 나이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으로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점 꼭 확인하시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창업으로 보느냐?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일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부터 이제 본다는 거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볼 때 이제 창업으로 보는 것들,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창업기업이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창업이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솔직히 다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있는 데서 뭐 다시 인수를 하거나 자산을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엄격한 의미에서 창업으로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30%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받거나 이럴 때 창업을 해당되는 경우가, 그래서 사업 당시에 시작했던 자산 총 금액, 총 합계액이 액 중에 종전에 사용하던, 그래서 다시 인수했던 이 자산가액의 합계가 30% 이하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창업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세무대리인과,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법인을 새로 만드시는 개념이고 이 법인의 회사를 매각하는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사업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매각하냐에 따라서 창업기업이 될 수도 있고 창업기업이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진짜 순수하게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은 뭐 이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조특법상 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혹시나 우리 세무사, 기장세무사님들 혹은 이런 저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의 업종이 이 창업 중소기업의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업종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업상속 공제라든가 가업에 승계 주식 사전증여 특례라든가 이런 혜택들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발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창업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그대로 인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과연 이런 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